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우라고 합니다. 올해 41살이고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3년째 되었고 아내 송유진과 아이 없이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맞벌이 부부라고 생각했죠. 아내는 38살이고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밀린 견적서를 정리하고 있었고 아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가방을 메고 말했습니다. 여보, 장 보러 마트 좀 갔다 올게요. 냉장고에 있는 것들이 떨어져 가고 있어서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평소에도 아내가 혼자 장을 보러 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특별할 게 없는 일상이었죠. 아내는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고 제 차 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평소에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거든요. 아내가 나간 후 저는 다시 견적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아파트 리모델링 건이 꽤 큰 규모여서 신경 쓸 게 많았거든요. 바닥재부터 벽지, 조명까지 모든 걸 새로 해야 하는 전체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게 많아서 견적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죠. 특히 이번 고객은 해외에서 본 인테리어 사진을 가져와서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자재를 구하는 것도 까다로웠습니다.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각 항목별로 세밀하게 계산을 해나갔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운송비까지 모든 걸 꼼꼼히 따져봐야 했거든요. 실수라도 하면 나중에 손해를 보는 건 저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계산이 잘 안 맞았습니다.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 아내는 마트에 가면 꼼꼼하게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는 편이었습니다.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정리도 잘하는 편이라 집안일에는 저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장 보러 간다고 하면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결혼 13년 동안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정말 성실하고 집안일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는 잠시 견적서 작업을 멈추고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동네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날씨도 괜찮고 해서 아내가 장 보러 가는 김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마트 갔다가 동네 상점들도 구경하며 천천히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서 견적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올해 매출에 꽤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큰 프로젝트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건은 정말 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견적을 짜고 있었죠. 각 공정별로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계산하고 공사 기간도 산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 고객은 완공 날짜를 정확히 맞춰달라고 해서 일정 관리도 중요했거든요. 늘 하던 대로 꼼꼼히 작업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간 지 4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처음에는 광고 전화인 줄 알고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울리길래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차량 번호 XX34 찾으세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우리 차 번호가 맞았거든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주차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못 지나가잖아요. 빨리 좀 빼줘요. 그 순간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차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내가 가져갔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차는 지금 제 아내가 가져갔는데요. 거기 어디죠?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모텔 앞이에요. 차가 도로를 막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모텔이라고 했습니다. 마트에 간다던 아내의 차가 모텔 앞에 있다는 거죠. 제가 모르는 곳에서 차가 방치되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왜 모텔 앞에 차를 세워 놓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선 건 아닐까, 아니면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 말이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트에 간다던 아내의 차가 모텔 앞에 있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건지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화를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택시 어플을 켰습니다. 지금 당장 그 모텔에 가봐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도 되었고 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니 빨리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도대체 왜 아내가 모텔 앞에 있는 건지 말이죠. 택시가 도착하는 5분 동안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왜 모텔 앞에 차를 세웠을까요?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누군가를 도와주러 간 건 아닐까요? 아니면 화장실이 급해서 잠시 들른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는 길을 잘못 들어서 당황한 나머지 차를 잘못 주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빨리 가서 아내를 찾아야 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하고 출발했습니다. 평소에는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빨리 가서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차도 빨리 빼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드디어 모텔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제 차가 보였습니다. 정말로 대로변을 막고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정쩡한 위치에 말이죠. 평소 아내가 그렇게 주차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린 저는 천천히 모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텔촌은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모텔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주변에는 작은 상점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차량 근처로 다가가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내의 가방이나 물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문도 잠겨 있었어요.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차 때문에 아까부터 다들 불편해하고 있어요. 차주가 누구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빨리 좀 빼주세요. 여기 골목이 좁아서 다른 차들이 못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차 키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모텔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말 아내가 이 안에 있는 건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에 간다고 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아내가 근처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화장실을 이용하러 갔거나 길을 물어보러 갔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텔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선으로 숨어서 모텔 입구를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제 차 때문에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차량 번호를 적어두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저는 차창에 붙어있는 주차 경고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몇 장이나 붙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래 주차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아내가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평소 아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모텔 입구 CCTV 각도를 파악하며 정면 쪽에서 기다렸습니다. 사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정말 안에 있는 건지, 있다면 왜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차 키를 가진 아내를 찾아야 차를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약 7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모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 송유진이 낯선 남자와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제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마트에 간다고 했던 아내가 말이죠. 머리가 하얘지면서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13년 동안 믿고 살아온 아내가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요. 아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랐어요. 마트에 갈 때 입는 옷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날 때 입는 옷 같았습니다. 머리도 평소와 다르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거였어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외모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남자가 제 아내와 모텔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처럼 말이죠.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13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내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성을 잃을 것 같았어요. 그들이 제 차 방향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내가 제 차로 불륜을 저지르러 온 거였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산 차로 말이죠. 이보다 더 모욕적인 일이 있을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상간남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13년 된 남편과는 절대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저에게는 시들한 반응만 보이던 아내가 다른 남자 앞에서는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다니요. 저는 다음 순간 그들에게 돌진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아내가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죠. 저는 유진의 손목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마트에서 뭘 사길래 여기까지 오냐? 유진은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봤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모텔에서 나오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그때 옆에 있던 상간남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정통 얼굴에 주먹을 한 방 날렸습니다. 그 남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진 거였어요. 모텔 직원들이 급히 나와서 저희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행인들은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걸 제 두 눈으로 봤는데 무슨 오해란 말입니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해? 내가 뭘 오해했는데?
마트 간다고 해놓고 모텔에서 나오는 게 오해야? 상간남은 코에서 피를 흘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미친놈아, 갑자기 때리기는 왜 때려? 저는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와 뭘 한 거죠? 그 남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영상을 찍기도 했어요. 불륜 현장이네, 남편이 잡았나 보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유진은 더욱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정말 아니야. 설명할게. 하지만 저는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봤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상간남은 계속 코피를 닦으면서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주변 상점 사람들도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차 때문에 시끄럽더니 이런 일이었구나 하면서 말이죠. 저는 정말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니까요. 결국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와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이 아팠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분했어요.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 거죠? 무슨 일이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마트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모텔에서 불륜을 저질렀어요. 유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정말 오해야. 상간남은 여전히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저희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거였죠. 주변에 구경꾼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교통에도 지장을 주고 있었거든요. 지구대로 가는 길에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화만 내서는 안 되었어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런 배신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아내와 상간남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유진은 계속 저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상간남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가끔씩 저를 쳐다보며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해서 각자 진술을 했습니다. 유진은 계속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단순히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같이 나온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상간남은 폭행당했다고 신고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변호사가 말할 겁니다. 경찰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변호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블랙박스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제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모든 게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아내가 차를 가져간 시간부터 모텔에 도착한 시간까지 모든 경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경로로 모텔에 갔는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모든 게 다 나와 있었어요. 또한 저는 아내의 핸드폰 문자 캡처 내역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아내가 누구와 연락하는지 몰랐지만 이번 일로 확인해보니 수상한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상간남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암호 같은 메시지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텔 CCTV 요청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모텔 측에서 CCTV 영상을 제공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거죠.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신청한 거였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아내의 불륜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들이었습니다. 유진과 상간남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된 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통보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아내와 이혼할 것이고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겁니다. 경찰관은 민사 문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행건에 대해서는 상간남이 원한다면 고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상간남은 고민하더니 결국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불륜 사실이 더 알려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영상, 블랙박스 기록, 문자 내역 등 모든 게 완벽했다고 했어요. 이혼과 위자료 청구 모두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습니다. 통화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주변 증인들의 진술 등을 더 모을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상간남의 신상 정보도 조사해서 그 사람이 기혼자인지, 직장은 어디인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유진은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서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유진은 방에서 계속 울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저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며칠 후부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유진은 여전히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같이 나온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상간남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유진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그들이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13년 동안의 결혼 생활, 아내를 믿고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그날 모텔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도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재판장은 증거를 검토한 후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륜 사실이 명확하고 저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걸 인정한 거죠. 특히 블랙박스 영상과 모텔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날 모텔 앞에서 찍힌 영상들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SNS에 올린 영상이 금세 퍼져나간 거예요. 유진의 얼굴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상간남의 모습도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주먹을 날리는 장면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유진은 온라인에서 신상이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결국 유진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거죠. 상간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 회사에서도 영상을 보고 문제가 되었어요. 기혼자였는데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알려지면서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내도 이혼을 요구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배신당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잘못한 건 그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갖가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행동을 지지했고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쓴 것에 대해 비판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른 유진과 상간남을 비난했습니다. 유진의 친구들과 가족들도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의 부모님은 저에게 사과하러 오셨어요. 딸이 잘못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상간남과 유진이 함께 간 식당, 호텔 등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나왔고 그들이 주고받은 선물들도 발견되었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상간자와 유진을 상대로 위자료 전액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불륜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남에게는 5천만 원, 유진에게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유진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건 그 사람이니까요. 상간남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한 승리감을 느꼈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저는 법원을 나오면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비록 13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거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영상이 퍼진 이후로 온라인에서 계속 신상털림을 당했습니다. SNS 계정도 폐쇄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힌 거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간남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후 좌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도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 아내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저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정의는 실현되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집을 정리해야 했어요. 유진과 함께 살던 집에는 온갖 추억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씁쓸한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진의 물건들을 모두 박스에 담아서 보내줬어요. 집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유진과의 추억이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새 집은 작지만 깔끔했고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이사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업에도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가정 문제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결과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니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1년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물론 가끔 과거 일이 생각나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연자 정민우 씨는 평범한 40대 자영업자로 아내 송유진과 13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내가 마트에 간다고 하고 나간 후 낯선 남자로부터 차량 때문에 항해 전화를 받게 됩니다. 차가 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간 정민우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현장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정민우는 미리 준비한 증거들로 법정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불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아내와 상간남은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정민우는 위자료까지 받으며 완벽한 복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